나 쿠르드라고 박해하는 것 같아. 가만 안 두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란의 정부에서 보면은 이거 굉장히 불안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이란에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러한 세력들을 가장 잘 이용한 외부 세력이 모사드와 CIA입니다. 이번에 이란 내에서 이스라엘이 성공한 작전 중에 하나가 드론으로 사령관 집을 때렸잖아요. 근데 그 드론이 어디서 들어왔나 이거죠. 1년 전부터 공장이 있었어요, 이란에.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스파이 색출 작전이에요. 이란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스파이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반정부 분자들을 잡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러시아가 이란과의 관계가 약간 좀 삐걱거려요.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 이후 이란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안 좋죠. 자, 이란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100명 중에서 60명만이 이란의 공용어인 페르시아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공용어는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외에 다른 언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 모든 매체에서는 다 페르시아어만 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 6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나머지 40명은 페르시아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예,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페르시아어를 배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울말이 있잖아요. 예, 서울말이 있는데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사투리 쓰잖아요. 사투리 쓰는데 사투리로 방송 나가진 않잖아요. 예, 서울말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니까 뭐 전라도 사투리에도 액센트가 있고 뭐 경상도 사투리에도 억양이 있고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라는 거에서 못 알아듣진 않아요. 알아듣는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집단이 쿠르드어가 있고요. 쿠르드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어로 쓰는 사람 태어날 때.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리어가 있어요.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에는 국가에서 쓰는 말과 같은 튀르크 계통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발로치스탄에서 쓰는 발로치어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 세 개의 언어들이 있어요. 아랍어 쓰는 사람도 있고, 아랍어 한 1% 정도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총 40%예요. 이 40%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뭐 모국어는 쿠르드어인데 나는 이란인으로서 난 자랑스러워. 그래서 나는 뭐 집에서는 쿠르드어를 쓰고 밖에 나가서 쿠르드어 쓸 일은 별로 없고 학교에서 쿠르드어를 배우진 않지만 난 페르시아어로 생활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란 사람이야. 패스포트 이란 사람이요. 이렇게 가지고 다민족 국가로 잘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왜 모국어가 쿠르드어인데 왜 나는 페르시아어를 써야 되고, 페르시아어를 쓰는 애들이 나 쿠르드라고 박해하는 것 같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가만 안 두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란의 정부에서 보면은, 이거 굉장히 불안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이란에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러한 세력들을 가장 잘 이용한 외부 세력이 모사드와 CIA입니다. 모사드 CIA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들을 후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걔가 돈 주고 하는 애가 CIA인지 모사드인지 어떻게 알고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내가 가가지고 우리 김영집한테 내가 모사드인데 너 돈 필요하지? 이렇게 주면 받겠어요? 다 모르게. 그리고 사람이 얽혀 들어가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너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얽혀 들어가가지고 그런 이제 스파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스파이들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그런 작전을 했고, 이번에 이란 내에서 이스라엘이 성공한 작전 중에 하나가 드론으로 사령관 집을 가서 때렸잖아요. 근데 그 드론이 어디서 들어왔나 이거죠. 1년 전부터 공장이 있었어요, 이란에. 예. 그런 이제 반정부 분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은 일단 휴전이 됐잖아요. 그럼 이란 정부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몸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불순분자 찾아내야죠. 스파이가 너무 많으니까. 예,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스파이 색출 작전이에요. 예. 그 스파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스파이들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도운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TIA 요원이에요. 뭐 필요하죠? 뭐 유튜브 할 때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나 이거 내가 기부할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해진 다음에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받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잡혀 들어가 보니까 박현도 CIA한테 포섭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공작이라는 게 대놓고 나는 뭐 누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난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란에. 지금 그걸 색출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죠.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란에서는, 이란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스파이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평소에 반정부 분자들을 잡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예, 어떤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 내에서 외국을 도운 세력들은 당연히 속아내는 게 맞죠. 이란은 그래서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이란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재입니다, 제재. 이란은 1979년 이래로 크고 작은 제재를 계속 받아왔고요. 제재가 본격화되기 되기 시작한 것은 이란의 핵 문제가 불거진 2002년부터거든요. 2002년에 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제재가 더 강화됐고, 그래서 이 제재 정점에 됐었을 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2015년에 핵협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핵협상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란은 계속 쪼인 겁니다. 이란은 계속 쪼이니까, 쪼이는 게 뭘 쪼이느냐? 이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에너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 에너지를 줄인 거예요. 어떻게 줄이냐면 오바마 때는 이란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야, 너 이란에서 석유 수입하지? 그거 6개월 후에 얼마큼 줄여. 6개월 후에 줄이지 않으면 니네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 사오는 석유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란은 파는 석유가 줄어드니까 압박이 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압박에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2015년에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이란과 핵협상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는 더 조이면 되겠네. 그래서 트럼프 때는 더 심하게 조였죠. 그러니까 이란의 가장 중요한 돈줄이 에너지 판매하는 건데, 에너지 판매 길이 막히면 이란의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란 경제는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지만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들었는데 어떤 잠재력이 있는 건가요? 이란은 한마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독일이다. 다른 나라는 제조업이 없어요. 근데 이란은 제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조업이라는 게 이란의 제조업이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동에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이란은 스스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제재가 풀리면,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교육열이 대단히 높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치, 우리가 이제 이란 친구들하고 있으면 항상 농담을 합니다. 세계에서 정부에 가장 불만이 많은 민족이 두 나라가 있다. 한국인과 이란 사람들이다. 얘네들은 불만투성이에요. 뭐든지 불만이야. 그런데 이란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근데 한국은 불만을 해서 개선을 하는데 이란은 개선을 못한다. 한국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이 똑같은 게 있는데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한다. 우리가 얼리 어댑터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먼저 써보고 막 후기 올리고 막 서로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이란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란 친구들이 이제 농담으로, 근데 이란 사회는 막혀있기 때문에 이란은 좋은 걸, 새로운 걸 시도 못하고 나쁜 걸 시도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잠재력이 대단한 나라고, 이란의 그 국민 인구가 9천만이 넘어요. 9,200, 9,300만이에요. 거기다가 열심히 사회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고, 조금만 하면 제조업도 금방 부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란은 제재만 풀리면은 상당히 강력한 국가가 되죠. 경제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 지도부의 허점이 크게 드러났는데요.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군이 따로 있는 이유,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한 나라에 정변이 생기면은요, 정변의 마지막 정점엔 누가 승자가 되냐면 군대가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그렇죠? 군이 새로운 지도자에 충성을 맹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났었을 때 결국에는 권력을 잡게 된 세력이 이슬람 혁명 세력인데, 이슬람 혁명 세력의 지도자가 호메이니인데, 호메이니가 받지 못한 맹세가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맹세를 못 받았어요. 군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중립이라고 해버렸어요. 중립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시위대들한테 총을 쏘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중립을 선언하면서 팔레비 왕정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팔레비 왕정이 무너졌으면 군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호메이니에게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권력을 잡은 호메이니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이런 애들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성공하겠느냐. 그래서 만든 게 혁명 수비대예요. 그래서 이란은 군대가 이원 체제인데 정규군과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말 그대로 혁명에 투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혁명 수비대도 육해 공군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군과 육해 공군이 뭐가 다르냐? 정규군 육군은 넓은 땅을 지켜요. 국경이나 이런데. 혁명수비대 육군은 육지의 중요한 시설, 수도라든지 중요한 시설. 정규군 해군은 대양, 혁명수비대 해군은 가장 핵심적인 수로인 페르시아만과 카스피아 이런. 정규군 공군은 공군 조종사 있고 비행기 날리는데, 우주항공군이라고 그러거든요. 혁명수비대는 거기는 이제 미사일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요. 겹치면서도 달라요. 당연히 정규군이 훨씬 많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더 소수예요. 일반 군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이란 친구들도 징병제거든요. 징병제로서 혁명수비대도 갈 수 있고 정규군도 갈 수 있어요. 혁명수비대 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뭐 보안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에서도 사병들이 있잖아요. 사병들이 뭐 합니까?
아니, 말 그대로 부대에서 허드렛 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제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는 대체 핵심 세력들은 간부들이죠. 예, 하사관들 이상. 사병들은 직명돼서 가는 친구들은 나머지 말 그대로 허드렛 일 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사병으로서 우리 그런 얘기죠. 나 보안사에서 옛날에 보안사에서 근무했어. 그럼 보안사에서 그냥 저희들이 27개월 근무하다 나온 거예요. 뭐 이 친구들이 뭐 제대한 다음에도 뭐 보안용으로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사병들한테는 별 차이가 없고, 차이는 이제 간부들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는 임무들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원화돼 있고요. 혁명수비대가 이번에 약하다기보다는 이란이 치명적인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란의 그 전략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게, 그거는 이란의 자체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저같이 군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이란의 방공망이 약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탄도미사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방공망에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란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은 방공망이 너무 약했다. 이 방공망을 주로 혁명수비대가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란에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거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로 뛰어갔냐면 중국으로 뛰어갔죠. 중국으로 뛰어가서 J-10C라고 4.5세대 5세대 비행기인데요. 그거를 지금 일단 40대 사기로 했고, 궁극적으로는 400대를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400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로부터 수5기를 50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4대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4대인가 5대밖에 안 들어와서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공망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S400, S300을 방공망을 줘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란과의 관계가 약간 좀 삐걱거려요. 이번엔 전혀 도와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이란의 방공망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메네이는 어떤 인물이고 공과 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메네이라는 분은 항상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 보면 항상 헷갈려 해요. 이란의 최초의 종교 지도자로서 국가 원수가 된 사람은 호메인입니다. 사실 발음은 호메인이에요. 이 발음이 이렇게 목을 긁는 발음이에요. 호메인이고요. 호메인이가 죽은 다음에 89년에 그 후계자가 된 사람이 하메네이입니다. 이것도 그러니 하메네이. 하메네이는 혁명 초기부터 혁명에 가담했던 혁명 전사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는 당시의 대통령인 라프산전이라는, 사실 하메네이보다 훨씬 더 경륜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도움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라프산자니 같은 경우에는 하메네이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될 수가 없죠, 최고 지도자가. 예, 임시로 잠깐 맡는 형식으로 맡았는데 하메네이가 정권을 잡으면부터 자기 권력을 잘 가져왔고, 그 89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처음 됐었을 때 원래 이란의 헌법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는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이란에서 이제 학식이 뛰어나는 사람들을 이슬람 법학자 중에서 우리가 그랜드 아야톨라라고 부르거든요. 대아야톨라. 아야톨라로 오즈마라고, 페르시아로는요. 근데 그건 이제 대아야톨라라고 하는데, 대아야톨라 아래가 아야톨라고, 아야톨라 아래가 호자톨라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아야톨라는 돼야 돼요. 아야톨라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랜드 아야톨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메네이는 그때 호자톨라 이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될 때부터 정통성 시비가 있었어요. 정통성 시비가. 뭐 학식이 그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 종교적인 지식이 그렇게 안 돼. 왜냐면 호자톨라 이슬람이 이란에서 1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랜드 아야톨라 되면은 손꼽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급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하메네이의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요? 컴플렉스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은 뭐 아야톨라로 부르지만, 지금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뭐 아야톨라, 뭐 그랜드 아야톨라고 부르느냐, 그냥 예의상 불러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지금 뭐 권력을 잘 잡았고요. 39년생입니다. 토케티. 아무튼 뭐 이란을 이쪽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의 영향력은,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뭐 레짐 체인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 지도자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바뀌는 게 뭐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사퇴하고 나가기 전에는, 탄핵받기 전에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후임자를 뽑겠죠. 근데 후임자는 어디서 뽑냐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88명의 전문가 의회에서 뽑아요. 8년 임기거든요. 여기는 이슬람법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출마할 수 있고 여자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88명에서 뽑는 겁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너 죽이겠다고 막 했었을 때 하메네이가 3명을 뭐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그 권력 기반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최근에 선출된 대통령은 친서방적인 정책을 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런 기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친서방적이라기보다는 제재를 풀어가지고 제재를 풀려면 서방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친서방이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뭐 서방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강경파 보수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강경파 보수파 뭐 개혁파 뭐 중도파 있다면 여기는 페제시키안은 기본적인 색채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혁적인데 이분이 종교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종교에 심취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연설을 보면은 이게 대통령 연설인지 교장 선생님의 연설인지 잘 몰라요. 종교학교 교장 선생님인지.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많이 해요. 추상적으로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아픈 곳을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국가의 현안을. 근데 이분은 국가의 현안이 있는데도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자꾸 종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란 친구들도 막 웃으면서 대통령이 윤리 선생님 같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란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면 대통령이 못하는 게 국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령관이라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거기는 최고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방권이 없어요. 예, 그 외교에 중요한 것도 최고 지도자가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내치만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바지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부의 수반이다. 근데 아무튼 대통령은 이란에서 권력서의 2위입니다. 2위인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뭐 아무리 서방과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이제 국가 최고안보회의에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멤버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서열이 국가의 2위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